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이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매우 엄중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는 1단계 조치로 대응 가능하다며 거리 두기 단계 격상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인 확산세를 보이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80여일 만에 현장 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취약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광주 확산은 확진자의 동선 거짓말이 사태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인천 사태를 키운 거짓말 강사는 관련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는데 광주시는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가운데 3개가 유망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립보건원장은 올해 말까지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올해 6월 날씨가 지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강한 일사가 이어진 것이 기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가 현재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매우 엄중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규모 확산이 집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거리 두기 1단계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엄중한 시기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 3월 대구 지역 유행 당시엔 감염이 한 지역에 집중돼 역학조사의 품은 덜 들었는데 지금은 다수의 상황을 직접 파악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와 방역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괄 조정관은 그러나 현재 거리 두기 1단계 조치로 대응이 가능하다며 거리 두기 단계 격상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넘어 충청과 호남으로까지 빠르게 확산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80여일 만에 현장을 찾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광주광역시청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밀접 접촉이 잦은 취약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다양한 경로로 확산하는 현상이 시간과 장소만 달리해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취약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광주광역시의 조치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였다며 정부도 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 등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광주에서의 확진 사례를 보면 방문 판매업체, 종교시설, 병원, 요양시설 등 밀접 접촉이 잦은 취약시설에서 발생하여 다양한 감염 경로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시간과 장소만 달랐을 뿐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협조와 참여가 절실합니다. 방역에 취약한 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광주 시민들께서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겨 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병상이 부족해진 광주광역시에 대해 정부가 병상 공동대응 체계를 가동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광주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섰고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이미 포화 상태에 달해 호남 권역 병상 공동대응 체계를 가동해 전남과 전북 지역의 병원에서 41개 병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이어 호남권 대응체계로도 감당이 힘들어질 경우 다른 권역 병상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 인력과 역학조사 인력을 추가 지원하고 마스크 3,000개, 보호복 500개를 광주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에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계속 나오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광주 지역 확산은 확진자가 한 거짓말이 또 문제였는데요. 광주시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사실을 숨긴 사람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은 인천 학원 강사를 통해 일파만파 번졌습니다. 역학조사 당시 직업을 숨겨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서 7차 이상 전파돼 감염자만 80명이 넘었습니다. 거짓 진술이 확진 규모를 키운 건데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양빌딩 방문자가 소속된 교회, 그리고 직장, 요양원이 되겠습니다만 직장 등을 통해서 30명이 추가로 확진됨으로써 누적 확진자는 총 49명입니다. 확진된 광주 사찰 방문자와 동선이 겹친 60대 여성이 오피스텔 사무실에 갔던 사실을 숨기면서 추가 감염자가 있다는 겁니다. 진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애매하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는 답변 부분이 있어요. 오피스텔까지만 번지는 듯했던 사찰발 감염은 또 다른 거짓말 탓에 교회와 노인복지시설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오피스텔 관련 확진자와 접촉하고도 동선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때문에 10여 명이 감염된 겁니다. 제대로 진술했다면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만큼 지자체는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 거짓말 강사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는데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진술이나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한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강한 벌칙이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정부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왔던 올해 6월이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6월 전국 평균 최고 기온은 28도로 평년보다 1.5도나 높았고 전국 평균 기온도 22.9도로 평년보다 1.6도 높았습니다. 이는 6월 기준 1973년 전국적인 관측막이 정비된 이후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기상청은 6월 초부터 우리나라 상하층에 더운 공기가 자리 잡은 가운데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강한 일사가 더해져 기온이 크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는 팬 현상이 겹쳐 영동 지방은 국지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안산 유치원에 이어 부산 어린이집까지 집단 식중독 사태가 잇따르자 정부가 한 달 동안 급식소 위생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유치원 8천여 곳과 어린이집 3만 5천여 곳에 설치된 급식소가 대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식을 이용하는 인원이 50명 이상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1만 6천여 곳에서 보존식을 보관하는지 위생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교육부는 급식 인원 50인 미만 유치원 4천여 곳, 복지부는 어린이집 2만 3천여 곳을 맡아 점검합니다. 이 같은 소규모 시설에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를 보내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식약처와 교육부, 복지부는 TF를 구성해 한 달 동안 이뤄진 점검 결과를 분석한 뒤 급식 위생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과수나무 등 해충 피해가 그 어느 해보다도 극심한 가운데 올해는 중부권을 중심으로 매미 나방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산림은 물론 마을 깊숙이 파고든 매미 나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수많은 탐방객이 찾는 성당 순례지입니다. 소나무 곳곳에 노란 매미나방 알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큰 피해가 없었던 성당과 마을에 매미나방들이 덮치면서 주변 산림은 물론 주민들 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마을을 비롯해 음성군 일대에 나타난 매미나방 유충 분포 면적은 예년의 수백 배. 나무와 전봇대 등에 산란한 매미나방 알집들은 미관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춥지 않은 겨울 때문에 매년 나타나는 그 매미나방이지만 올해 그 더운 그 일기로 인해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개어나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대발생이 돼서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이상 고온 현상 등으로 매미나방 월동 치사율이 낮아지면서 대발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산림청이 올해 처음 파악한 매미나방 유충 피해는 서울과 경기, 충북 등 중부권에서 5천 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매미나방 유충은 현재 번데기와 나방 등 변태 과정을 거치고 있어 약재 방제 대신 밀도 저감을 위한 방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충기에는 포충기와 페로몬 트랩을 활용하고 산란기에는 알집 제거가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매미 나방 같은 경우는 불빛이나 아니면은 페로몬을 이용해서 유인을 해서 그 트랩에 잡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알집은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기상이변 등으로 돌발적으로 해충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서 기존 생활방역 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코로나19 산발적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내 집단 감염 등 코로나19가 다시 지역사회 곳곳으로 파고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전국 상황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수도권은 물론이고 대전, 광주 지역까지 확진자가 연일 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도권은 과거 5월 초에 이태원 클럽발 전파가 이루어지면서 수도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수의 숨은 전파자, 숨은 감염자가 양산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로 인한 여파가 지금까지 약 한 2달간 이어지고 있는데, 요거의 연장선상으로 최근에는 수도권에서 이제 대전 쪽으로 좀 확산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광주로도 확산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상들이 전국적인 확산 조짐이 있고 더군다나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면 대규모 확산으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국적인 확산 조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감염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전파에 가장 취약한 곳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때에도 다른 층의 사람에게 전파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엘리베이터라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이유는 엘리베이터 자체가 좁고 밀폐된 공간이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탑승 시에 어떤 감염자가 동승을 했거나 아니면 네. 감염자 탑승 후에 바로 이어서 탑승을 하게 되면 이때 마스크를 안 쓰거나 아니면 제대로 쓰지 않았을 때는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엘리베이터를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해선 소독과 같은 방역 조치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들도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일러주시죠. 기본적으로 소독을 자주 하면 가장 좋습니다만 이 한 명 타고 내릴 때마다 소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베이터 탑승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대로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불필요하게 엘리베이터 내부를 만지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예.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이제 층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얼굴을 자주 만지는 그 손 부위가 아닌 부위, 가령 손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물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그 층 버튼을 누르는 게 더 필요할 것 같고 예. 가장 좋은 것은 휴대용 손 소독제를 갖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손을 자주 소독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네, 엘리베이터 버튼에 있는 항균 필름도 안심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는데요. 그런데 가끔 전화를 받으려고 마스크를 내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침방울이 튀면서 아무래도 전파 위험이 생기겠죠.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시설은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냉방도 돌아가고 기본적으로 겨울에도 이제 송풍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어떤 그 시스템이 공기를 계속 빠르게 순환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비말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원래는 1, 2m 정도까지만 간다라고 하는 비말이 멀리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가급적이면
효과가 검증된 마스크, 요즘 더워서 좀 불편하시긴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탈 때만이라도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실 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런 상황이 예. 실제로 있는데 마스크를 내리는 행위, 이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대중교통 탈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지만 탑승이 가능한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두 번의 필터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가는 비말도 차단하고 타인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도 차단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서로 마스크를 썼을 때에는 효능이 굉장히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당수가 모이는 어떤 공간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중교통을 탈 때 이제 마스크 쓰는 게 상식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 제대로 쓰는 것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게 바로 학교입니다. 광주와 대전을 비롯해 전국 500개가 넘는 학교의 등교 수업이 중지되기도 했는데요. 또 학생 사이에 2차 감염 우려도 커지는 상황에서 등교 수업을 이대로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등교 수업에 대한 논란은 과거 등교 수업이 처음 시행될 때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 네, 이제 등교 수업을 무기한 늦출 수만 없다 보니까 교육부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셈인데요. 근데 등교 수업 강행 이후에 상당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대전의 사례는 아직 역학조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아직까지는 뭐 확실한 어떤 학교 내 2차 전파는 다행히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해도 어쨌든 학교라는 공간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고 밀집된 공간이다 보니까 충분히 언제든지 전파 가능성은 있고요. 네. 그래서 방역적인 측면만 볼 때는 뭐 대구, 광주,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떤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등교 수업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어떤 지역 지자체만이라도 등교 수업을 일정 부분 좀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 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서면서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봉쇄 완화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봉쇄 조치 완화가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맞습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마스크에 있습니다. 마스크를 아직도 잘 쓰지 않는 그런 문화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마스크 착용과 또 사회적 거리 두기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자, 국내로 도입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중 환자 2명에게 렘데시비르를 투약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효과에 대한 결과를 언제쯤이면 얻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렘데시비르 투약에 대한 효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상 환자들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적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하는 거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별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좀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환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해외에 특히 미국같이 환자가 굉장히 많고 위중한 환자들이 많은 이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아마 추적적인 어떤 추가적인 임상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임상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판된 약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나 추가적인 효능 검증을 하는 단계인데, 예.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좀 상당히 좀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렘데시비르를 미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물량 확보를 위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조언해 주시죠. 가장 좋은 거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돼서 상용화되면 가장 좋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당분간 이루어지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비단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라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자꾸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끝이 아니거든요. 최근 경향성을 봐서는 계속 어떤 감염병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질병 X라고 얘기하는데, 향후의 질병 X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과학 분야, 그러니까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지 앞으로도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국산 치료제와 백신 개발 소식이 하루빨리 들려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해 3가지 후보가 좋아 보인다며 백신을 곧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장은 내년 초까지 3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고 상원에 보고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백신 개발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초고속 개발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제약회사 등 업계가 협력해 연말이나 내년 1월까지 3억 개의 백신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발 중인 백신 가운데 3가지 후보 물질이 좋아 보인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3 vaccine candidates. We've had many more, but 3 are really looking good, and I think you're going to have an answer to that very soon.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프랜시스 콜린스 국립보건원장도 백신 개발을 낙관했습니다. 초고속 개발팀이 올해 말까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 초까지 애초 목표대로 3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Of course, there's several all being conducted side by side, and that we would then have by early 2021 300 million doses of a vaccine that's safe and effective.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인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렘데시비르 3개월치 물량을 사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월 말까지 길리어드가 생산하는 물량의 92%로 50만 회 분량입니다. 이를 두고 단일 국가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해 전체 약품 공급량을 징발한 상황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이달 말까지는 백신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3상 임상시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인 파우치 박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적어도 초겨울이나 늦겨울, 내년 초까지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확보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이번 달 3상 임상시험 계획을 재확인한 유력 후보,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를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다른 백신 후보들 역시 8월부터 10월 사이 3상 시험 단계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480만 개 늘어나는 등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으로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레저 산업과 소매업 등 비농업 일자리가 5월 270만 개로 반등한 데 이어 지난달 480만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939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 증가폭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가 봉쇄 조치를 완화하면서 부분적인 경제 재개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 노동부의 고용지표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반겼습니다. Today's announcement proves that our economy is roaring back. It's coming back extremely strong. We have some areas where we're putting out the flames or the fires, and that's working out well.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은 11.1%로 2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의 3배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43만 건으로 5주 연속 100만 건을 넘으며 과도한 낙관론에 경고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활동 재개를 보류한 주가 늘면서 미국 경제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을지 궁금한데요.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5위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우주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목성의 위성, 그러니까 목성의 달인 유로파의 바다가 생명체가 서식할 만한 곳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생명체가 서식할 만한 곳이다 이런 얘기라면 지구와 좀 환경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 유로파의 얼음층 밑에 있는 땅이 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 이 물의 성분이 지구와 비슷하다는 건데, 이 목성 탐사선인 갈릴레오가 8년 동안 이 관측한 자료를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유로파는 한 3km에서 깊게는 30km에 달하는 이 얼음층으로 덮여 있고요. 네. 그 아래에 이 대양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이번에 이 연구팀이 분석을 해봤더니 이 유로파의 바다는 암석에 갇혀있던 물이 흘러나와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 대양이 이산화탄소와 칼슘, 황이 많이 들어있는 약산성 상태다, 이렇게 봤었는데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황성분보다는 이 염화물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유로파의 대양 성분이 지구의 바닷물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예. 이 연구팀은 이렇게 바닷속에 염화물이 풍부해졌다면 생명체가 서식하기에 뭐 꽤 적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유로파가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아주 유력한 곳으로 꼽혀왔는데, 예.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이 확인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우주에 과연 생명체가 있는 곳이 지구밖에 없을까 이런 궁금증 때문에 이런 탐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나중에 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저희가 이 목요일에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국내 의료진이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폐이식 수술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환자가 50대 여성인데 지난 2월 28일에 한림대 성심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한 지 3시간 만에 인공호흡기를 달고 여러 가지 치료제를 투여를 했지만 효과를 보지를 못했고요. 다음 날인 이 3월 1일에 에크모를 연결을 했습니다. 예. 폐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에크모를 이용을 해서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낸 뒤에 산소를 공급해서 다시 체내로 흘려보내는 건데, 예. 결국은 이 지난달 20일에 의료진이 수술을 결정을 하고요. 8시간에 걸친 폐 이식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이 환자는 에크모 없이도 호흡을 할 수 있고요. 이식 후에 주로 나타나는 이 급성 거부 반응도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예, 아니, 환자분이 많이 호전됐다니까 일단 다행인데요. 네. 국내에서 이처럼 코로나19 환자에게 폐이식을 해서 수술이 성공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네,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폐이식이 참 어려운 수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폐이식은 원래도 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로 꼽힌다고 합니다. 보통 이 성공률이 70% 정도이고요. 이렇게 에크모 환자의 경우는 절반 정도인 한 50% 정도로 성공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식 후에도 이 5년 생존율이 50에서 60% 정도라고 하는데, 의료진은 이 건강하고 젊은 코로나19 환자의 경우는 이 폐 섬유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폐 이식까지 갈 위험이 크다면서 네. 이 감염 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이 개인 방역을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의료 기술의 높은 수준을 알 수 있는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이렇게 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요즘 이 비대면 문화가 굉장히 널리 퍼지고 있는데, 예. 이번 주 저희가 이 스마트 라이프에서 소개했던 이 배송 기술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네, 배달 로봇은 물론이고요. 네. 또 도서 지역에 마스크를 드론으로 배송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참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코로나19 사태로 드론 배달이 요즘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가나를 예로 들자면 이 가나에서는 의료용품을 드론이 배달을 하기도 하고요. 예. 또 이 감염 환자의 검체를 전달하는데 이 드론을 시험적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긴급 승인을 얻어서 드론이 의약품을 배송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네. 이 특히 고령층 같은 경우는 사람과 접촉하는 게 이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드론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필요한 필수 의약품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네. 또 이 로봇의 경우도 드론과 마찬가지로 요즘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음식을 배달하던 로봇이 요즘은 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배달을 하면서 이 코로나19 극복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런 비대면 배송 기술이 조금 더 빠르게 발전하고 또 우리 생활에 또 가까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드론 배송 기술이 실제로 이제 도입된다면 굉장히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이 적어도 우리의 위험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것부터 빠르게 적용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역시 코로나19 관련 소식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군요. 네, 맞습니다. 2위 역시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인데 여름이 되면 우리가 이 가장 피하고 싶은 존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모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모기가 사람을 옮겨 다니면서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혹시 이 코로나19를 옮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탈리아 연구팀이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결론은 이 모기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 모기들에게 코로나19에 감염된 피를 빨아먹도록 했더니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호흡기로 옮기는 바이러스이고요. 만일 이 모기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더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또 이 모기가 사람 피부에 빨대처럼 주둥이를 꽂아서 피를 빠는데 이때 모기의 침은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전에 물었던 사람의 피가 다시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지난밤에 자다가 모기에 정말 많이 물려서 지금도 좀 간지럽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기에 물렸다고 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은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 말라리아 모기에 물릴 경우에는 오한이나 발열과 같은 증상이 코로나19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최근 이 국내에서도 말라리아에 감염된 모기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 하면 바로 이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라리아는 몰라도 적어도 코로나19만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가장 주목을 받은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 중국에서 이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면서 또다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이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또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또 다른 팬데믹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 과학자들은 이 G4라는 이름의 이 바이러스가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은 계통이고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필요한 특징을 모두 지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돼지를 통해 옮겨지는 바이러스가 변이하면 사람 간의 전염이 쉬워지게 되고요. 결국은 이 대유행, 팬데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신종 바이러스가 발견된 중국의 돼지 사육장에서 전체 근무자의 10.4%가 이미 감염이 된 것으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군요. 중국에서 일단은 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우리 방역 당국도 이 바이러스가 지금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지나치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 감염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만큼 앞으로 좀 면밀한 관찰과 감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코로나19도 초기 대응이 좀 미흡해서 이렇게 확산된 측면이 있는데 이 돼지독감 바이러스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반려동물이 주인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킬 위험이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수미아 스와미나탄 WHO 수석과학자는 현지 시각 2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홍콩에서 지난 3월 반려견이 사람으로부터 코로나19에 전염됐고 벨기에에서도 고양이가 주인으로부터 얼마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보고돼 반려동물이 역으로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속출하자 페이스북이 플랫폼 상단에 마스크 착용 권고문을 띄우기로 했습니다. AFP 통신은 페이스북이 미국 지역을 시작으로 페이스북과 자회사인 인스타그램 피드에 이런 내용을 소개하는 안내문을 게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게시물 수정 기능이 없는 트위터도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들을 독려하는 캠페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약 개발과 재생의료 기술 개발에 내년부터 10년 동안 2조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는 총 투자 규모 2조 8천억 원의 범정부 사업 2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2개 사업을 통해 신약 개발은 물론 손상된 인체세포를 재생하는 재생의료 분야 원천기술 확보 등에 대한 단계별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나이가 젊은 당뇨 환자일수록 고령 환자보다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공동연구팀은 630만여 명을 7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20세에서 39세 사이 당뇨 환자군의 사망 위험도는 정상군보다 최대 2.25배 높았지만 40세에서 64세는 최대 2.1배, 40세에서 64세의 경우 사망 위험도가 최대 1.72배로 점차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고령 환자의 경우 당뇨 외의 다른 원인으로도 사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젊은 층은 당뇨병 자체만으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라돈은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죠. 지난 2018년 라돈 침대 사태 이후 사회적으로 라돈의 인체 유해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라돈의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텐데요. 라돈에 대한 모든 것,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 이야기 만나볼게요. 여러분,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은 누가 받았을까요? 엑스선을 발견한 독일 물리학자 렌트겐이죠. 이 알 수 없는 광선의 매력을 느낀 사람이 있었으니 프랑스의 물리학자 앙리 베크렐이었습니다. 베크렐은 우라늄 염에서 엑스선과 다른 광선을 발견해 베크렐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피에르 큐리와 마리 퀴리 부부는 우라늄보다 더 강한 광선을 내는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고 이것이 바로 폴로늄과 라듐입니다. 그중 라듐은 빛을 방사한다는 라틴어에서 가져온 이름인데요. 베크렐과 퀴리 부부는 이 공로로 1903년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하는 영광도 받았습니다. 방사능의 위험이 알려지지 않은 1900년대 초반, 사람들은 방사성 원소인 라듐에 열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름다운 녹색빛을 뿜어내는 신비한 물질에 매혹된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라듐을 화장품이나 물감, 치약, 심지어 음료수에까지 넣어 사고 팔았습니다. 현대인들이 비타민 워터를 마시듯 라듐 워터가 건강식품으로 팔려나갔죠. 라듐이 인기를 끌던 1910년대 중반에서 192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라듐 다이얼사 등 라듐 시계 회사들이 설립됐습니다. 이들은 시계판 숫자에 라듐 페인트를 발라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야광시계를 만들어 판매했는데요. 야광시계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회사는 이 일을 위해 많은 여성 노동자를 고용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라듐 걸스 또는 천사라는 애칭으로 불렸습니다. 몸에 묻은 라듐 성분이 빛을 발해 신비스럽게 보였기 때문이죠. 이들은 물감을 정교하게 바르려고 라듐 바른 붓을 입에 넣는 리포인팅 작업을 반복했는데요. 이렇게 칠한 시계판이 하루에만 250만 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라듐을 몸에 바르며 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둠 속에서 반짝거리는 라듐은 일에 지친 여성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장난감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1923년 라듐은 서서히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이가 빠지고 다리뼈가 으스러지며 아래턱이 통째로 빠지는 등 끔찍한 병이 라듐 걸스 사이에서 발현되기 시작했는데요. 라듐의 구조는 칼슘과 비슷합니다. 칼슘인 척 신체를 속여 뼈에 축적되고 골수를 파괴해 빈혈과 백혈병을 일으키죠. 암을 고치고 노화를 막으며 비타민처럼 몸에 활력을 줘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졌던 라듐은 사실은 죽음을 불러오는 독이었습니다. 사실 라듐의 위험성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한국에서 라돈 침대로 생활 속 방사성 물질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대체 이 라돈이 어떤 원소이기 때문에 이런 방사선을 내뿜는 것일까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원자는 1번의 수소부터 92번의 우라늄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자 번호는 원자 핵 속의 구성입자인 양성자의 수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1번의 수소는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하나,
92번의 우라늄은 원자핵 속에 양성자가 92개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비좁은 공간에 플러스 성질을 띠는 양성자가 꼬깃꼬깃 뭉쳐 있으면 핵 속의 에너지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불안정하게 꿈틀대는 에너지를 조금씩 바깥으로 방출하는 것이 바로 방사성 붕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강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서 우리 몸속 DNA를 망가뜨릴 수 있는 무서운 녀석, 방사선이죠. 그렇다면 라돈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체인 상태로 체내에 라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들숨을 통해 폐 속으로 들어온 라돈 기체의 대부분은 날숨으로 빠져나가겠지만 이들 중 몇몇이 폐포 내에 흡착해 앞서 이야기한 방사성 붕괴를 하면서 지속해서 방사선을 내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폐 속 세포들이 망가져 낮은 확률로 폐암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폐된 실내에서 기체 상태의 라돈이 계속 쌓일 경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 방사성 물질이 있다니 막연하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라돈은 어디에서 탄생했냐에 따라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라돈이라고 부르는 원소의 좀 더 긴 이름은 라돈 222로서 이 핵은 우라늄 238이라는 핵이 여러 차례 방사성 붕괴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원소입니다. 그런데 이 라돈과 원자 번호는 똑같지만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중성자 수가 2개 모자라서 라돈 220이라고 불리는 원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 번호는 똑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라돈의 동위원소를 우리는 특별히 토론이라고 부릅니다. 토론과 라돈은 방사성 붕괴가 진행되는 속도가 아주 명확하게 다른데요. 라돈은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 즉 반감기가 3.81일 반면 토론은 55초입니다. 쉽게 말해 토론은 자연 상태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짧고 라돈은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방사성 붕괴를 진행하는 이 라돈의 경우가 토론보다 잠재적 위험성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럼 라돈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환기입니다. 환기를 자주 시켜 실내 공기를 바꿔주면 라돈 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궁금한 S에서는 라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왔지만 정확히 알고 대처한다면 안심할 수 있겠죠?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수도권과 대전, 광주에 이어 대구까지 코로나19 지역 발생 확진자가 5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을 넘어선 수치인데요. 정부는 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보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종교 행사나 소모임을 통해 전파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주말 동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